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신경과 양자과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으로서 확장된 마음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 웃어서 행복한 것일까? 그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사람들은 볼펜을 입으로 물게 하여 웃는 표정을 짓게 하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꼭지를 입술로 물게 하여 입이 오므라든 우울한 표정을 짓게 해서 만화를 보게 했습니다. 만화에 대한 두 그룹 평은 크게 달랐습니다. 여기 두 그림 있죠? 하나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입술을 물었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로 물었기 때문에 입이 옆으로 벌어졌죠. 이 실험은 특별히 기쁜 일이 없더라도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사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그 그룹 B처럼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만화에 대한 평이 뭐냐면 아주 즐겁고 재밌고 좋다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파에 나오죠. 너무 재밌어. 결말이 궁금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룹 A처럼 오므라든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표정이 이렇게 좀 우울한 표정을 짓다 보니까 만화는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설명할 때 하는 말인데,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하면 감사하죠. 근데 행복을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말로 하면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다나 칸이라는 학자가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머리에 깍지를 딱 끼는 이런 권력자의 자세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패배자의 자세인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허벅지에 손을 다소곳이 올쳐놓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실험을 했는데, 이 다나 칸이 연구팀은 피실험자를 하여금 이와 같은 권력자의 자세와 패배자의 자세를 1분간 취하게 한 뒤에 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권력자의 자세를 취했을 때는 코티솔은 떨어지고 자신감을 상징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 물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패배자의 포즈를 취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의 존 바구 교수는 이런 실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차가운 음료잔을 들게 하고 다른 쪽은 따뜻한 커피잔을 들게 하고서 어떤 사람이 면접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찬 음료수의 잔을 든 사람 쪽이 훨씬 까다롭고 박하게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실험은 마음이란 것은 두뇌와 몸과 환경의 협동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환경과 몸과 두뇌의 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예와 연구 결과는 위에서 든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이 마음의 작용은 두뇌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뇌, 몸, 환경의 협동으로 마음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체화된 인지 또는 확장된 마음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을 보는 틀을 인지과학의 제3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체화된 인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란 원래 신체화된 것이란 뜻으로서 인간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위에 꼭대기가 브레인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손, 그 몸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작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가 두뇌 밖으로 확장된다고 보고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EM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EM이라는 것은 그 위에 쓴 대로 embodied mind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체화된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extended mind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환경과 몸과 뇌가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통합체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마음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3단계 인지과학은 체계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대략 1990년을 전후하여 그 전까지 있었던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음 개념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나 인지주의, 그 다음에 신경과학과 같은 환원주의적 유물론 등에서 정의한 마음 개념에 반발해서 마음의 개념적 구성을 몇 가지 새로운 방향에서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새 움직임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마음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기체와 환경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극은 외부에서 마음으로 부과되고 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위에 의해 산출되고 표정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수동적으로 외부 환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에서 무언가 활동을 한 결과에 따라 심적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과 외부 환경은 서로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먹이를 먹고 배설한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물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일 꼭대기에 대기권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물이 있죠. 그게 수권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 왼쪽에 보면 지권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그 식물들이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에 녹아서 다시 그 화석 연료가 되고 화석 연료가 발전소 들어가서 또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식물 협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이아 이론이라 그래서 아예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적 상태는 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은 심적 상태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동력학 체계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활동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체화된 마음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실제 순간에 비로소 나타나는 비표상적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은 마음을 사건의 집합과 이 사건들을 궤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궤적이란 시간에 따른 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란 인과관계를 가진 역동적인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것으로서 그 시간적으로 진화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과적으로 연결된 심적 사건의 흐름을 불교적 용어를 말하면 심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은 현 시점에서 지각한 경험과 최근에 지각한 경험의 역사와 인간 개체의 전 생애적 발달 역사와 인간종의 진화가 함께 통합된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인간이란 종이 가진 진화의 역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한순간의 어떤 상태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인지과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체험을 들어보면은 지금 인지과학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칼 융은 1944년 골조상을 입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닌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이 집합체다. 즉 칼 융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나라는 것은 현재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억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나의 역사 전체가 뭉뚱그려서 내가 느끼면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EM 접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서 이들 견해를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또 불교적으로도 흥미는 발제론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제론은 미국과 불란서에서 활동하던 칠레 출신의 인지과학자 바렐라와 캐나다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철학자 톰슨과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인 심리학자 로시가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과 불교의 중도 사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한 마음의 이론입니다. 바렐라는 학문의 바탕이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발제는 요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지란 것은 주관과 대상이 함께 만들어낸 사건이다. 여기서 주관은 생명체를 뜻하고 생명체가 의식을 가진다고 봐서 인식 주관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물질계라고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즉 인지란 마음과 세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와 환경은 분리할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맺어져서 생명체는 환경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환경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여기서 이제 아까 물질계라 했으니까 물질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 역시 인재에 규정되고 주관 역시 인재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주관과 대상과 인지는 함께 정의이 되는 개념으로서 셋 중 어느 것도 먼저 정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셋은 모두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주관과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물질 세계가 있다고 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주관이 대상을 본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알미 생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관과 대상과 알은 함께 생겨나는 것이다. 즉 알미 먼저냐 주관이 먼저냐 대상이 먼저냐 이런 의문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냥 동시에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와 생명체와 환경은 상호전적이어서 어느 하나가 먼저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보는 세상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주어진 세계가 재현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주어진 내적 세계의 투사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행위로서의 인지를 통해서 세상을 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주어진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환경이 서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발제론은 분명히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론도 아닙니다. 세상과 주관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둘 다 인재에 의해 발제된 것으로서 그중 어느 것도 제일 원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제론은 불교의 중도 사상을 그 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불교와 발제론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식불교에서는 3개 유식, 만법 유식이라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오로지 식일 뿐이다. 그래서 유식 무경을 조정한다면 발제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세계도 암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자라고 하고 부르긴 하지만 주관이 있으니까
그건 자아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세계도 암도 함께 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전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아가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발전론과 유식불교는 유사한 것 같지만 발전론에서는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으므로 단면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고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발전론이 단면을 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물질에 관한 문제는 제4부와 제5부에서 계속해서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개념에 대한 EM 접근은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정립된 과정에 있는 개념으로서 환경도 뇌와 동등한 인지 시스템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관점은 실용성이 없는 허황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철학자들이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공학자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실제로 로봇의 설계에 중요한 개념적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된 이론은 없지만 EM 접근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확실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공학자들이 로봇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EM 접근법이 오히려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불자의 올바른 생활 자세와 수행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부 제7강에서 베일의 정리와 아스펙의 실험을 통해 물리계는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보였는데 EM 접근법도 유의 사례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됐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은 연기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연기법이 옳다면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자세를 포함해서 경험하는 것 모두가 하나도 소홀하게 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현대의 모든 과학은 연기법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올바른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수행이 일상생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뇌과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릭 헨슨과 리차드 맨더스라는 뇌과학자가 쓴 부타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뇌 역시 변한다. 즉 우리의 정신적 활동은 실제로 신경구조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흘러가는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우리 뇌에 흔적을 남긴다. 23페이지에는 우리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도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와 작용한다. 우리 마음은 뇌와 신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 그리고 마음 그 자체에 의해 모습을 갖춘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의 기본은 일상생활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일상생활과 수행이 다르다고 본다면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입니다. 반야는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거기서 나타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반야신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25강에서는 내러티브 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